이제 금방 또 이제 계절이 바뀌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계단 올라오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벽면에 2014년 이제 레벨 3 합격생 이름을 새겨서 놓은 거를 봤을 거예요. 사실 교육센터가,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가 그 여러 가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CFA 시험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관문을 이제 통과한 사람들을 많이 육성하고 하는 것이 이제 1년 농사에 비유하면 그 큰 농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농사가 끝나고 결실을 맺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대개 이번 6월 시험에 2차 보신 분들이죠. 작년에 합격한 분도 있나요? 네, 대부분 다 올해 합격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2차 시험 합격을 또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CFA 그 시험의 그 특성, 과목, 그 단계별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레벨 2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양과 그 다음에 그 이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레벨 2가 CFA 시험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레벨 3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CFA 시험의 레벨 2는 레벨 2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꼭 CFA 커리큘럼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에서 얻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CFA 시험 레벨 2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나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했고 또 유학도 갔다 왔고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고 하는 것들이 다 녹아서 사실 레벨 2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벨 2의 통과가 갖는 의미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관문들을 이제 뛰어넘은 건데, 중요한 것은 레벨 3는 앞에 진행됐던 것하고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통합이고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레벨 2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에 레벨 3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CFA 레벨 3 준비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순서는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된 구성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레벨 3 시험에 합격한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궁금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두 분을 통해서 생생한 합격담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 레벨 3 커리큘럼을 이렇게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는 CFA 한국협회의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왕건입니다. CFA 레벨 3 커리큘럼은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렇게 의미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쪽은 이제 포트폴리오 마인드죠. 그 포트폴리오 마인드는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우리가 분산 투자 마인드라고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초라고 했을 때 이쪽 매니지먼트 부분이죠. 이 부분을 레벨 3 커리큘럼에서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완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관리고 우리가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으로서
다이나믹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마인드라고 본다면 이 매니지먼트는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산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자체가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되돌아보는 플랜 C 자체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CFA 커리큘럼에서 마지막에 통합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마인드를 시험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 자산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레벨 3 커리큘럼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앞에 이게 다이나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일회성 의사결정으로 모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환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물밑에서부터 아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에서 느끼실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 방향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바로 이 프로세스 마인드를 구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운영의 성과를 내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애써서 그 번 여러 가지 국부나 또 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프로세스 마인드를 구현해낼 때만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유지하면서 이제 부유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아주 적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세스 마인드는 우리가 레벨 2나 뭐 레벨 1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제 플랜도 C인데 플래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엑스큐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드백. 이게 CFA 레벨 3 커리큘럼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 세우기예요. 사실은 이 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CFA 레벨 1을 공부할 때 CFA 레벨 1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리딩 1서부터 있잖아요. 리딩 1하고 2가 에틱스였잖아요. 리딩 3, 4가 뭐였습니까? 깁스였어요, 깁스. 그래서 그 에틱스와 관련된 부분이 리딩 1, 2, 3, 4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접하게 되는 리딩이 리딩 5예요. 그게 Time Value of Money예요. 재무계산기 특강하면서 TVM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CFA 입문하면서 가장 처음에 재무계산기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CFA 시험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레벨 3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재무계산기 타임라인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미지수 찾기의 시작을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또한 레벨 3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출발점은 사실은 재무계산기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시작할 때 뭐예요? 계획 세우기니까 우리가 재무계산기 할 때 그거 하잖아요. 미지수 세울 때 0, 1, 2 뭐 합니까? 네. 타임 호라이즌 하잖아요. 그래서 N 그 다음에 뭘 해요? 여기다가 프레젠트 밸류 해가지고 넣습니까? 에셋 베이스 얼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미래 현금 흐름들 퓨처 밸류 해가지고 설정하잖아요. 이 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시각은 다르지만 플래닝은 지금 현재 개인이든 기관이든 현재의 여기 프레젠트 밸류 대신에 에셋 베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운영할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 운영한 자산의 자산 운용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기간이 제약 조건을 살피잖아요. 투자 기간이 얼마고 이 자산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달성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로 되는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이 투자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투자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필요하고 요구 수익률 우리가 레벨 2에서 조금 배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위험에 견디는 힘과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 세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정확하게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플래닝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고
금융회사에서, 금융이라는 필드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할다 그랬을 때 아직은 구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플래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플래닝 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CFA 레벨 3 커리큘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과목이 Private Wealth Management입니다. 투자자를 일단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로 분류를 해서 플래닝 쪽에서 Private Wealth Management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교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앞단에 뭐가 있냐면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위험에 견디는 힘, 어빌리티뿐만 아니라 위험에 견디고자 하는 어떤 윌링리스 같은 것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쪽에서 사실은 어떠한 바이어스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빗 웨ल्थ 매니지먼트의 과목이 세분되면 거기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세획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건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IPS잖아요. Investment Policy Statement. 투자 정책서. 그쵸?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문서화된 약속이에요. 이게 로드맵이에요. 정확하게 계획 세우면 마지막에 아웃풋으로서 IPS가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IPS는 Individual IPS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Private Wealth Managem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는 얘기는 꼭 IPS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 투자자 자체는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어떤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대개 어떻게 됩니까? Taxable Investor예요. 세금 내는 투자자거든요.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세금의 이슈가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의 이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상속과 관련된 에스테이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시작 시점에서 에셋 베이스가 이렇게 있다. 내가 손에 쥐는 파이낸셜 에셋 이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할 때 에셋이 파이낸셜 에셋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휴먼 캐피탈도 있는 거예요. 레이버 캐피탈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통합적으로 있어서 인디비주얼 IPS를 포함한 비헤이비어 파이낸스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를 구성해요? 프라이빗 웨ल्थ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큰 과목의 하나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 시장에서 계획 세우기는 이제 인스티튜셔널을 들여다봐야죠. 기관 투자가 인스티튜셔널. 그래서 IPS 인스티튜셔널.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은 주로 이제 IPS에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 주로 설정이 되죠. 계획 세우기의 아웃풋들이에요. 이게 플래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과목인데 이 비중이 엄청 큽니다. Private Wealth Management, Behavioral Finance 포함해서 그 다음에 Institutional IPS. 그럼 계획을 세워놓으면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큰 방향. 그래서 로드맵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될 텐데 그때 계획 세우기의 두 번째 투입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목적이 설정됐잖아요. 인베스트의 프레퍼런스가 확보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투자의 기회입니다. 투자의 기회니까 장기적인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전망을 해야 돼요.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레벨 2나 레벨 1에서 공부할 때 뭡니까? 이쪽에 리스크, 이쪽에 리턴이면 자본시장 전망 투자 기회는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뭘 그리는 거예요? 투자의 기회선을 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와 같이 효율적인 투자선의 요 하나하나들은 결국 에셋 클래시스, 자산군. 그 자산군들의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미래의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것은 단일 자산이 아니라 자산군들의 결합이 되고 믹스된 조합이니까 그들 상황 간의 코릴레이션까지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사전에 엑스안테로 미래에 대한 전망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롱텀 익스펙테이션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교과목이죠. 그렇죠? 뭐예요?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이런 시장 기대와 앞에서 설정됐던 어떻게 돼요? 플래닝했던 IPS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결합시켜야 되겠죠. 결합시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자 종류에 따라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적의 asset allocation,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1도 그렇고 레벨 2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레벨 3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펼쳐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프로세스의 전략적 자산 배분까지 네 번째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까지 하면 뭐가 끝나냐면 플래닝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시험 과목은 그대로 시험 과목입니다. Behavioral Finance, Private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al, IPS, Capital Market Expectation, Strategic Asset Allocation. 자, 2014년 커리큘럼이 약간 변했어요. 작년하고. 이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Strategic Asset Allocation 1, Strategic Asset Allocation 2. 근데 뭐 특별히 새로운 과목이 있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갖다 놓고 새로운 구성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4년과 2015년이죠. 이제 우리는 2014년과 2015년이 궁극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변화는 뭐가 변화냐면 윤리가 바뀌었어요. 에틱스가 바뀐 건 나중에 우리가 CFA 금융윤리 바이블에서 얘기할 텐데 올해 2014년 7월 1일부로 프랙티스 핸드북이 10th 에디션에서 11th 에디션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에틱의 교과서가 이제 10판이 아니라 11판으로 바뀐 겁니다. 겁이 나시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한시도 안 쉬고 정말 CFA 금융윤리 바이블을 딱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그 버전으로 다 구성이 돼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 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됐죠? 4개의 과목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계획이 끝났네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화에서 포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옵티멀한 포폴리오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옵티멀한 포폴리오 구축이 사실 엑스큐션이라고 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이게 액티브하게 갈 것인지 패시브하게 갈 건지 아니면 인핸스된 인덱싱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접근하에서 어프로치 하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포폴리오의 구축입니다. 포폴리오 구축이 되는 거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포폴리오 구축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체 자산을 전략적 자산 배분했으니까 세부적인 자산군별로 들어와서 이 포폴리오 구축의 접근이 자산군별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어떤 자산군이 메인스트림입니까? 5번째 과목이 되겠네요. 에코티, 주식 포폴리오 전략과 그 운영과 관련된 것이 한 과목이 되는 거죠. 에코티 인베스트먼트, 포폴리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는 채권이죠. 픽스드 인컴 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뭐죠? 대체 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요거는 대체 투자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CFA 커리큘럼상 그것이 에코티나 픽스드 인컴을 압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얼터너티브니까. 어쨌든 그 원리 자체가 사실은 그냥 기타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중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픽스드 인컴에 같이 녹아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별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레벨 3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 관리할 것인지. 자산운용에서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에서 FRM을 했다든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레벨 3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 쪽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그 부분이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리스크와 뭐가 있겠습니까? 리스크를 하는 수단 자체가 디리버티브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앤 디리버티브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8개 과목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디리버티브스.
근데 이제 여기서 execu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포폴리오 구축하고 실행하면서 운용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 배분하고 이제 포폴리오 구축이 됐으니까 운영이 시작됐죠. 운영이 시작됐으면 이제 우리가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재무계산기의 틀에서 N, 0, 1, 2 하면은 우리가 목적지로 해가지고 순항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대로 가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피드백 쪽으로 넘어가는데, 피드백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요 엑스큐션과 피드백 사이에 또 하나 이제 이 재미있는 과목이 하나 있는 것은 이 9번째 과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이 엑스큐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트레이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엑스큐트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 대체 투자, 포폴리오 구축하고 운영한다라고는 운영 전략이 나오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뭐가 따라가요? 사고 팔아야 되겠죠. 트레이딩 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거래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즉 트레이딩 하는 쪽에 기능이 있단 말이죠. 트레이딩 과목이 있어요. 트레이딩 과목은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포폴리오 구축해가지고 쭉 하는 부분들은 다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리턴을 높이고자라고 하는 고객의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그것이 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좋은 종목을 피킹하고 운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장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부가가치의 또 다른 측면은 얼마나 살 수 있는 걸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살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커미션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거래 비용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엑스큐션. 여러분들이 레벨 1, 2 공부하면서 사실은 윤리에서 공부했어요. 브로커리지 커미션과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 맡길 것인지, 어떤 브로커리지 맡긴다 그랬어요? 첫째 요건이 베스트 엑스큐션이에요. 2차 시험 합격했으니까 다 알아요. 예, 그 베스트 엑스큐션이에요. 그 베스트 엑스큐션의 그 베스트 할 수 있는 부분 쪽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파악하고 전략을 짤 것인지, 뭐 단순한 어떤 수작업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알고리즘적인 쪽에서 트레이딩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라이즈 시스템에서 구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과목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9번째 과목이면 본격적으로 피드백으로 넘어가겠죠. 피드백으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대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비행기 조종사처럼 뭘 해야 돼요? 예, 모니터링 해야 돼요. 모니터링 하고, 그래서 궤도에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리밸런싱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하고. 우리가 스트래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은 핵심적으로 뭐였냐면, 각 자산군별로 어떻게 돼요? 고객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타겟 웨이트를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레인지 설정하에서 그 레인지 하에서 벗어나면 다시 리밸런싱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모습만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모니터링 하면서 리밸런싱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피드백의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기간이 0, 1, 2, 3, 4, 어떤 건 20년, 30년인데 리밸런싱 하지만, 리밸런싱, 피드백의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뭘 해야 돼요? 외부에 아웃소싱하면서 맡기겠죠. 맡기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해야 돼요. 성과평가,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맡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꿀 것인지. 네. 그러니까 9번째가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벨 1에서 사실은 깁스라고 하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 깁스의 인트로덕션만 봤죠. 레벨 3에서는 그것이 본격적인 교과목이 돼서 성과평가한 부분을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제시할 것인지, 이 깁스 기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10번째 깁스 과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번서부터 해서 1, 2, 3, 4, 10번까지 설명드렸네요. 단가요? 하나 빠져 있었죠? 뭐가 있어요? 윤리가 빠져 있었네. ethics. 자, CFA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플랜하고 엑스큐트하고 피드백하면서, 이것이 그 레벨 3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통합이에요. 통합. 사실 우리가 레벨 1, 2에 쭉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교육과정 안내에도 보시면 봅시다. 4페이지 잠깐 볼까요? 4페이지에 사실 그림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레벨 1, 2, 3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에틱스는 변함없이 가운데 나이테처럼 중심에 꽉 차 있는데 중간에 레벨 1, 2와 비교가 사라진 게 뭡니까? 약간 회색 칠해진 부분이 사라지죠? 이게 뭘까요? 이게 소위 인베스트먼트 툴 과목의 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레벨 2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Financial Research and Analysis, 이 FRA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FRI에서 다 70% 이상 받아가지고 합격했을 거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과목이 없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 과목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Corporate Finance 이런 과목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 Quantitative Method도 없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아까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있지만, 그것이 Economics가 됐건 뭐 이게 아까 Capital Market Expectation은 Economics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다 그런 과목들은 결국 뭐를 지향한다?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쪽에 다이나믹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아까도 잠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FA 시험의 꽃은 사실 레벨 2에 있어요. 레벨 2 합격의 관문을 넘어서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성취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벨 3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레벨 2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아주 골치 아프게 뭐를 억지로 공부해서 막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레벨 3는 뭐예요? 그걸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자산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 쪽으로 말하자면 포트폴리오의 프로세스 마인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좀 이제 이렇게 챌린저블 한 것은 뭐냐면, 지금 픽스드 인컴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과목이 레벨 2 같은 경우는 FRA의 스페시픽한 토픽들이 FRA에서만 나온다고, 에코티는 에코티에서만 나오고요, 픽스드 인컴에서만 나와요. 그렇지만 이건 통합하는 거잖아요.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경계선이 있지만 그 경계선이 약간 희미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IPS에서 Institutional Investor라고 하는 부분 쪽에 IPS가 있지만 그 안에 사실 DB 펜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산을 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투자의 목적을 쭉 그려내라 그러면 뭐 롱온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에셋 온리로서 롱온리가 아니라 에셋 온리로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과제가 숙제가 DB 펜션처럼 부채가 딱 있잖아요. 그럼 자산이 부채에 맞춰가는 부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픽스드 인컴적인 어떤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은 또 성과 측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쪽에 되돌아보는 부분이 에코티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되고 중복돼서 나타나고 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이 시험 문제는 이건데, 이 과목이 픽스드 인컴 쪽으로만이 아니라 IPS에서 픽스드 인컴과 연결되기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픽스드 인컴과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통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생소하게 2차까지 합격한 상황에서 생소하게 무엇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든지 뭐 고등수학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로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사실은 이제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 2 절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레벨 2에 비해서 대단히 어렵거나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벨 2를 합격하기 위해서 전공하거나 쭉 해왔던 백그라운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2차까지 합격했던 것을 놓고 이제 뭐예요? 아까 단계별로 통합시키는 능력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해요. 사실 암기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워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합시키는 부분 쪽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내가 알고는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배워서 몰라서가 아니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CFA 레벨 3의 시험 구성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레벨 2를 합격했으니까 내가 성취한 것이 어느 정도 될까? 자, 11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11페이지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 그 2014년도 합격률이 나와 있네요. 월드와이드 합격률. 월드와이드 합격률에서 이제 올해의
레벨 1이 42%, 레벨 2가 46%, 레벨 3가 54%였어요. 그러니까 레벨 3가 2010년서부터 월드와이드 합격률을 쭉 보니까 46%, 51%, 52%, 작년에 이제 살짝 50% 밑으로 갔다가 올해 54%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월드와이드는 이 54%가 됐는데, 그러면 한국의 합격률은 어떨까? 라고 보니, 한국의 합격률은 러플리,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월드와이드 합격률은 시험 등록생 대비 합격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시험에 참석한 사람, 시험장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해보면 레벨 1의 경우에도, 레벨 2의 경우에도, 레벨 3의 경우에도 이 30%를 크게 초과하지 못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한국에서는 레벨 3가 한 240여 명 정도 합격을 했어요. 저희 쪽으로 CFA 한국협회 명단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제 공부를 하고 등록을 했냐면 900여 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900여 명 중에서 시험장에 갔든 안 갔든 그냥 보면은 240명 제외하고 나머지 900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월드와이드로 54%의 합격률을 냈지만 사실은 합격을 또 못한,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점점 한국의 합격률은 더 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2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레벨 3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CFA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레벨 1을 합격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면 30명 정도가 이 부분으로 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레벨 1을 합격하세요. 70명은 이제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레벨 2를 준비해서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남으세요. 레벨 2를 합격했다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CFA에 관심에서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10% 정도가 레벨 2 관문을 통과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그래요. 그래서 90%는 준비 안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CFA는 별로 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2 관문을 뛰어넘지 못했을 경우에 왜 이렇게 레벨 2가 힘들지 이렇게 된 건데, 그 성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10명 중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여러 번 시험 보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강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100명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5%, 5분 정도는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5%는 시작하신 분 중에서 CFA 최종 합격을 못 하시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1998년도에 제가 CFA 교육 비즈니스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분인데 이번에 합격하셨어요. 레벨 1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가지고 1998년이니까 중간에 이제 또 저희 프로그램에도 오셨다가 저기 이제 명단에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시험도 못 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합격자 명단이 왔는데 그 이름이 난 얘기인데 또 똑같은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그 등록된 번호가 있잖아요. 이 캔디데이트 번호가 너무너무 앞자리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게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또 복합적으로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레벨 2라고 하는 성취는 사실 CFA 커리큘럼상 또 프로그램상 사실 큰 그거를 통과하신 겁니다. 지금 마지막 관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사실 어찌 보면 절대적인 시간 투입해야 되고 하는 부분만이 남아있는데, 다만 처음에 연결고리에서 아까 재무계산기로 시작했는데 이 재무계산기적인 부분으로 시작하는 그 IPS에서 마구마구 헷갈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것은 영원한 딜레마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산운용의 영원한 딜레마예요. 고객이 맡긴 자산에서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이 리스크 테이킹의 하이 리턴이 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원할 때 고객의 어떤 이것을 가리지 말고 이 정도 수익을 원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 이 상품이 있는데요. 라고 보여주면서 위협을 마구 권할 것인지. 근데 한편으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투자는 하이 리턴 하는 것이고 무슨 이 하이 리턴을 테이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딨어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나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없어요. 자격이 있는 자만이. 그러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럼 차별하려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리스크 테이크할 수 있는 어빌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해 가면서 이렇게 기초 앞부분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헷갈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폴리오 마인드잖아요. 이 시대에 한국의 자산운용이 원하는 것도 그런 포폴리오 마인드, 윤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연결고리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면 뭐 반 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FA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제도가 레벨 2까지 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세이 타입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시입 CFA 시험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 3 에세이 타입은 어떻게 돼요? 항상 기출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오지만 해마다 시험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또 합격하신 분들은 스탠다드 7 스탠다드 7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피드백으로 전해오는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이제 레벨 1서부터 다시 시험을 봐서 레벨 3까지 한 번 더 거치면 또 레벨 3 합격하는데 몇 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CFA 윤리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하여튼 커리큘럼에만 충실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맥락 그림에서 보면 레벨 3 오전이 있고요. 오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애프터눈은 3시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IRM 세시예요. 2차 시험 때 IRM 세시고, 그리고 이 모닝 세션이 에세이 타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그럼 어떤 과목이 에세이로, 어떤 과목이 IRM 세시로 출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레짐작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CFA 커리큘럼의 제한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CFA 레벨 3의 IPS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래닝에.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CFA의 레벨 1, 2, 3의 모든 커리큘럼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IPS 인디비주얼, IPS 인스티튜션만큼 시험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커리큘럼의 리딩이 연관성이 없는 그 리딩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IPS 작성하고 하는 것은 커리큘럼북에 있는 앞에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해마다 어떻게 돼요? IPS의 주제와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쉽게 호락호락하게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걸 갖다 시험에 출제해야지 이런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지가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바꾸고 하면서 그런 교과서에서 잘 정리해서 CFA 커리큘럼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IPS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커리큘럼 북을 이렇게 마스터했을 때 대강 예측 가능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시험의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레벨 3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여전히 있긴 합니다. 뭐 말씀드리면 에세이 타입으로 주관식으로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크게 IPS 과목이죠. Individual Institutional
해가지고 이 부분 IPS 이 부분이 이제 에세이 타입으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havioral Finance도 그 IPS, Individual, Private Wealth Management 같이 하나의 케이스에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 IPS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텍스 문제라든지 에스테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약간의 패턴화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4, 5년 전, 뭐 10년 전에 비해서 레벨 3의 에세이 타입이 큰 문제를 해가지고 이걸 놓치면 전체 시험을 망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런 쪽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정말 커리큘럼북을 잘 마스터해서 세분화된 토픽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제 오전에 에세이 타입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오후에 인디비주얼 IPS가 오후에 IRM쌤 과목으로도 나오게 하고 하는 식으로 대단히 조각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커리큘럼북의 구석구석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세이 타입으로 보는 시험 과목 중에서 이 IPS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Behavioral Finance, Individual, Institutional 이쪽이고요. 역시 이제 아까 Capital Market Expectation 앞부분에 플래닝적인 부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이쪽에는 IRM셋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리밸런싱 같은 것들은 주로 또 이쪽에 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IPS 문제로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IPS를 포함해가지고 이 플래닝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플래닝 과목들이 주로 이제 에세이 타입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픽스드 인컴을, 어떤 해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떤 해에는 에코디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오전 에세이 타입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은 오전 3시간인데 실제로 문제는 에세이로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 숫자로 본다면 대개 한 10개 과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개 과목 혹은 11개,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1번, 11번. 근데 이 에세이 타입은 1번, 2번 해가지고 11번, 10번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또 요구사항 A, B가 있고 A, B에서 또 괄호 1, 괄호 2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지문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쭉 구성이 돼서 큰 문제로 11번 문제. 물론 1번 문제는 인디비주얼 IPS에 관한 것, 2번 문제는 인스티튜션에 관한 것,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에 관한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지정이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시험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기 전에 앞 페이지에 그것을 표시해 줍니다. 아, 에세이 타입에서 1번서부터 11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레벨 2도 마찬가지였죠. IRM셋의 경우에도 그게 순서가 있잖아요. 배열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와 있구나. 그렇지만 그 안에 A, B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해서 주관식을 백지 상태에서 문제 내고 우리가 그냥 고시 보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채점하기 편안하게 그것을 다 구성해서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채점하기 편하게 자 1번인데 1번에 A와 관련된 것은 여기 세부적으로 1, 2, 3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안지가 같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 답안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A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럼 이제 A, B, C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agree, disagree. 그 다음에 뭐 no effect라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요 칸에다가 서술적인 부분을 쓴다든지 규격화된 템플릿 형태의 주관식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전체적으로 에세이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논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부분 쪽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잘 못했을 경우에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는 이렇게 어쨌든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IPS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니 1번 문제를 풀다가 전체적으로 배분된 시간을 보면 한 30분 정도 배정되어 있는 건데 잘 쓰려고 또 해결이 안 돼서 30분에 배정된 문제를 어떻게 쓰고 났더니 벌써 70분이 됐다는 거지. 이런 게 주관식에는 있어요. 30분 배정된 건데 내가 다 해결했는데 잘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마무리 짓고 보니까 70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남은 문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시험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에세이 타입의 11문제의 세트가 나왔는데 3개 내지 4개를 시험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야 되는 상황. 그런 경우는 합격하겠어요? 합격 못하죠.
여기에 어떤 전략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합격하신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뭐 이제 이 시험 형식과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에세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리하면 주로 플래닝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있지만 어떤 과목이 오전 오후에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다.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해서 아이템셋으로 묶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이게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은 논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라이팅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 레벨 3 공부하면서 사실 기출 문제를 보고 라이팅하는 연습 해보면 우리가 그것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초반부터 디프레스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쓰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사례는 많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레벨 3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충분히 문제를 보고 내가 이것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영어의 문장이 안 돼서 근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요새 이 손글씨 쓰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쓴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채점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가 아니라면 스펠이 틀려도 이게 이런 의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합의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면 이건 이게 아니겠죠? 라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셋은 똑같습니다. 자, 이게 3시간, 3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레벨 2 할 때 아이템셋 몇 개 있었나요? 오전 오후에? 각각 10개, 10개 있었죠? 레벨 3도 마찬가지 10개입니다. 10개의 아이템 셋이 나오고요. 하나의 아이템은 출제 비중이 5%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에틱스는 레벨 3에서도 10% 비중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오전에 하나, 오전에는 안 나오겠구나. 에세이 타입이니까 오후에 2개의 아이템 셋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8개가 다른 과목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준비와 관련된 부분 쪽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들을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이 모닝 세션에서 점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여기 픽스드 인컴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리버티브스 이런 부분 쪽들이 이제 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오후에 만회를 하고 70% 이상 되는 점수를 받고 오전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점수를 받는 부분이 말하자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한국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월드와이드로도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PS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쫙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영어권 자체에서도 그렇고 다만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또 의도하는 대로 적절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러면 아주 바쁜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가장 최근의 경험이죠.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대신증권에 지금 애널리스트로 계신 김경민 애널리스트 잠깐. 그냥 이렇게 들고 네.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지금 이제 대신증권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레벨 3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준비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킹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네트워킹의 핵심적인 출발점에 있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레벨 3 합격하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게 될 또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진행해 주시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센터장님께서 먼저 해주셔서요. 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신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섹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버하는 종목은 딱 3개인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 개인적인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요령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센터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0년도 더 된 얘기고요.
지금은 제가 4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수기 게시판에 되게 짧은 글로 40살입니다라고 적었는데 40살 맞고요. 처음 뵀을 때는 저는 그때 금융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LG CNS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요. 저의 전공은 상경 계열이 아니었고 저는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CFA 시험하고 너무나 연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여의도에 그때 아마 학원을 오픈을 하셨고 제가 초기에 등록을 했는데 수업을 딱 2번 나가고 그다음부터 안 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몇 년 동안 CFA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직장을 은행으로 옮겨서 외국계 은행을 약 7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일은 재밌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왠지 내가 이거를 세일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직접 만들어보고 운영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아하게 말하면 자본시장의 핵심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는 그때 다니던 은행을 관뒀어요. 관두고 이제 그 당시에 국내 MBA가 많이 생겼었는데 저는 2008년도에 고려대학교 파이낸스 MBA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34살이었는데 제 주변에 저랑 공부를 같이 하는 그 동기 동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그렇게 공부만 해서는 절대 취업 못해요. CFA 따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따야 될 것 같아서 CFA 설명회를 또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센터장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센터장님 얼굴을 멀리서 잠깐 보고 한 1초 동안에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왔어요. 근데 그 단어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창피하다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있는데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혹시 제가 센터장님한테 인사를 하면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또 받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차를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공부를 해서 요번에 제가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저는 1차는 한 번에 붙었고요. 그리고 2차는 재수해서 붙었고 3차는 삼수를 했습니다. 네, 외우기 쉬우시죠? 예, 그래서 5년 만에 합격을 했고요. 3차를 불합격했을 때와 합격했을 때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불합격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3차를 2차처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세이 문제를 거의 안 풀었어요. 거의 안 풀고 객관식 문제는 풀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일 때 머리 아프고 피곤하니까 에세이는 거의 안 풀고 객관식 위주로만 풀었었죠. 그게 불합격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객관식을 자꾸 풀다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제가 100문제를 풀면은 90% 이상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주관식을 더 안 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3차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불합격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밴드 9로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에세이가 전체적으로 중간에서 다 왼쪽으로 가 있었고 그리고 객관식도 전체적으로 안 좋긴 했는데 그중에 윤리가 정말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윤리를 망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공부를 정말 못하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밴드 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작년까지 1이고 올해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학원은 계속 나왔고 저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LOS를 중심으로 A4 용지 하나에다가 LOS를 쓰고 그 밑에다 LOS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썼어요. 근데 이 방법이 정통 방식이고 좋기는 한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근데 두 번째로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팔이 아파서 그거를 이제 타이핑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하진 못했지만 이코노믹스하고 그다음에 인스티튜셔널 그다음에 개인 그쪽 그리고 채권도 그렇게 거의 제가 전 과목의 70% 정도는 커리큘럼 북을
1번부터 보면서 LOS를 타이핑하고 거기에 해당된 내용을 타이핑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보람은 있는데 너무너무 지쳐요. 왜냐하면 에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챕터가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것만 2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리했던 과목들은 결국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객관식, 주관식이 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잘 합격한 동생인데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손으로 정리했는데 그거를 50페이지로 다시 한 번 더 압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저처럼 무식하게 타이핑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두 방법의 공통점은 커리큘럼북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꼭 하시라는 거죠. 그게 전 과목을 다 못할지언정 주요 과목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부 말씀은 시험 전에 혹시 공부를 못하셔도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면접을 보셨거나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영국에 출장을 다녀오시는 분도 봤고 심지어 가족분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희가 3차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신 날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원래 현대증권을 다니다가 대신증권으로 이직을 했고요. 제가 4월 26일 금요일까지 현대증권에 출근한 다음에 27일 하루 쉬고 4월 28일 일요일부터 대신증권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5월 말까지 저는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스터디나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센터장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걱정이 됐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다시 센터장님 만났을 때 그 창피한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나 또 루저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험 보기 전날 제가 딱 하루 회사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는 합격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또 밴드 9나 밴드 10이나 아무튼 밴드 2로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꼭 하반기에 다시 학원에 등록해서 오프라인 과정을 듣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때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CFA하고 어떤 연관인지 조금 제 나름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라는 산업은 디지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0하고 1로만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저희가 사회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0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루저란 단어, 불합격, 나고자, 가난한 사람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1이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우리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우리는 0이나 1로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저도 20대 중후반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남들이 저를 불렀을 때 저의 이름은 학생이었고 취업준비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인생이 0하고 1로 딱 갈려버리죠. 저도 어쩌면 불합격자라는 0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행히 1이라는 그 쪽에 가 있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나이 어린 동생들도 합격을 하면서 다 0이 아니라 1의 세계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시험에 합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정말로 취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처음으로 CFA 3차를 합격을 하고 처음으로 유망한 증권사에 어시스턴트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국내 1위 은행에 들어가고 2위 은행에 들어가고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대신증권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합격이 목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목표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합격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꿈들도 다 같이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수학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레벨 3 설명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교육하는 사람이고, 나도 물론 CFA 시험을 본 경험이 있고, 또 아주 오래됐고 하는데, 사실 막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남고, 혹시 내가 가르친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합격했다, 그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학생들을 대하고 또 강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합격하신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는 레슨이 쌓여서 또 그나마 이렇게 교육과정을 계속하면서 유지하고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귀감이 되고, 또 아까 0과 1 구분은 사실은 일에 속했을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애쓰는데, 사실 CFA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 참 좋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그 많은 자신감들을 갖게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참 누구보다도 또 합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또 분이라서 더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 못지않게 우리 하성호 과장님, 네. 아주캐피탈의 하성호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예. 아이고, 예. 그거 저쪽에 같이 좀 나눠주도록 하지. 예. 성의있게 준비해왔군요. 예. 아주캐피탈의 우리 하성호 과장님, 예. 박수로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주캐피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장 경력은 9년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캐피탈에서요. 그래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제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투자업과는 많이 연관이 없어서, 예,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횡설수설 할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는 2007년 2월에 시험을 시작해서 앞에 말씀하신 분과 같이 레벨 1은 그냥 레벨 1이니까 한 번 떨어지고, 레벨 2니까 그냥 2번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레벨 3는 깔끔하게 3번 떨어지고 사수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예, 타산지석 삼아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CFA 수험 생활은 약간 좀 퍼즐을 맞추는 과정 같아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그 그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맞추는 그 퍼즐의 효율성은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CFA는 금융윤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 과정에서 좀 고민했었던 건 큰 그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픽토그램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은 레벨 3의 주인공은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에티컬하고 법을 잘 준수하고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한 필요한 덕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장에 참여하는 매니저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자본시장의 인테그리티를 존중하고 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저희를 파이어할 수 있는 엠플로이에 대한 듀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고객 고유의 제약사항 아래 고객의 리턴 오브젝티브와 리스크 톨러런스를 감안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고객에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시스, 레커멘데이션, 액션을 통해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약간 리스크 베이스드 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대부분 해지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코스트를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이 텐션으로 과목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는 중요 과목들이 픽스드 인컴, 리스크, 그리고 에쿼티인데 과목명을 보시면 다 뒤에 매니지먼트가 붙어 있어요. 레벨 2까지는 애널리시스에 집중을 했다면 레벨 3는 매니지먼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과목 간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실제로 올해 오후 아이템셋에서는 그 리스크와 그 에쿼티가 같이 혼합이 돼서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도 시험 보면서 이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이렇게 뭐 조언보다는 그냥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임플리케이션 정리에 좀 꼼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더라도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거는 그 페드 모델을 예를 들면은 그냥 P0분의 E1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 forward operating earning, 뭐 divided by 이렇게 뭐 인덱스 레벨 이런 식으로 언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부 문장에 필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식을 언어로 이해하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하게 사고하기인데 그 다음은 오전 세션에서 물어보는 게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개념의 장점은 B라는 개념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에셋 얼로케이션 과목 공부하실 텐데 그 회계 분석을 해서 이제 도출이 된 그 통계 모형은 약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요거를 보완한 게 리샘플드 에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개념인데 모어 스테이블한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렸던 회계 모형의 단점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왔다 갔다 조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케이스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건데 좀 뜬구름 잡는 말 같은 건데 오전 세션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단순 암기해가지고 답을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회계 분석에 얘기한 게 약간 뭐 모어 스테이블이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개념을 보완한 게 이제 리셈블드 에피션트 프론티어 REF가 근데 이게 모어 스테이블 이 장점이라면은 단순하게 저는 2011년도에 시험 봤을 때 그 장점 모어 스테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점수가 잘 나오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답을 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콜린이라는 고객이 정말 나는 코스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리밸런스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답이 이제 그 문제와 연관이 져가지고 콜린은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모어 스테이블한 리샘플드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실 때 그 케이스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답을 작성하시는 요령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연습하기 이제 쉬운 그 매테리얼은 커리큘럼북인데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을 반복해가지고 케이스화 시켜가지고 이그젬플들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이그젬플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로스 위주로 서브노트 작성하기인데 저도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서 그 이북 있잖아요. 그 이북 앞표지를 로스 부분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 큰 노란 포스트잇으로 로스별로도 정리를 했어요. 타이핑은 못하겠고 점심시간마다 그렇게 한 과목씩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스터디 멤버들한테는 그게 포터블 알파 전략이라고 했어요. 여러 이제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메인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고 커리큘럼북을 왔다 갔다 좀 출퇴근 기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리고 그 이북은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태블릿 PC에 이제 이북이 들어가니까 그 책도 읽어줍니다. 이북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플레이 시키면은. 그리고 메모 기능도 있고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스터디 멤버끼리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쳤으면은 그 이메일가 이제 그 온라인이 된 멤버랑도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가볍게 읽어나가면 되거든요. 커리큘럼북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을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북과 서브노트와 좀 친해지시는 접근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그잼은 그 주로 이제 마지막에 좀 풀어봐야지 하고 남겨두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저는 나오자마자 이제 자주 풀어줬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 모기그잼까지 계속 그냥 반복해서 풀었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풀었는데 나중에 답을 다 외워요. 근데 답을 외운 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개념이고, 그 중에서 되게 좀 약간 아리까리 문제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명확하게 몰랐던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만 따로따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마스터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 타입에서 그 오전 세션은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번의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아이템 셋에서 너무 시간을 IPS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2문제, 3문제를 못 쓰고 나왔던 기억이 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뒤에 문제에서도요. 그래서 올해는 다 못 쓰더라도 일단 문제는 다 보자.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 위에 시간을 적어 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뭐 15분짜리 문제다. 시험은 9시에 시작하니까 1번 문제 위에 9시 15분까지 이제 푸는 거예요. 풀고서는 이제 그것까지 못 풀면은 과감하게 이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점수도 나쁘지는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았지만요. 예.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저는 했고요. 그래서 9월 27일 날 개강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움이 됐던 책 하나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 데니엘 커너먼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인데, 그 첫째 시간이 아마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동경제학이라는 부분이 되게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흥미롭게 봤는데, 그 CFA 과목 커리큘럼북 쓰신 분이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 텍스트를 먼저 접해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첫 수업 들으시면 도움 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분이 레벨 3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참석해서 도움을 줄까? 그 사람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팁,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지면 우리 그 하성우 과장은 적절하게 강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스타일에 따른 것인데, 사실 에세이 타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에세이 타입을 회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FA 한국협회교육센터에서 리딩북과 리뷰북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도 강의를 하고 수업에 보조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정리 때 도움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마지막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레벨 3 합격담을 들어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아주 핵심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게, LOS에 따른 정리를 스스로 질문을 보고 스스로 라이팅하고 답을 쓰는 것, 어떤 경로를 통하시든 간에 그게 자기의 것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합격이 힘드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센터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마지막에는 자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 교육센터와 관련된 커리큘럼들을 뭐 특별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희 이제 시간표를 보면 정규과정 시간표가 이제 9월 27일부터 아까 우리 하성호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해별 파이낸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규과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중순 쪽에 끝이 나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파이널 리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파이널 리뷰를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래서 파이널 리뷰까지 다 마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레벨 2에서도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과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게 되면 어차피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자기 정리 시간이 부족하면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주 정도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쓸 것이고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마찬가지로 레벨 2와 똑같이 리딩북과 리뷰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 3는 여러 부분 얘기했지만 레벨 3는 뭐냐 하면 결국 통합입니다. 그죠? 인테그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아까 하성호 과장께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과목과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한 과목에서 여러 가지가 같이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관련된 부분 쪽을 새롭게 막 익힌다기보다는 기존의 레벨 2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실무에 응용하고 매니지먼트로,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적인 마인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매니지먼트의 마인드, 프로세스의 마인드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 3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마지막 관문을 뛰어넘는 건데, 레벨 3로서 사실 CFA 시험 준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레벨 3는 실무에 계신 분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벨 3는 절대적으로 스타디를 구성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학생분들은 실무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또 물론 CFA 한국회 교육센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다 실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부장을 하시고 각 섹터별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 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교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강의하시면서 또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여기 브로셔에 보면 박민호 이제 강의하시던 박민호 단장님은 지금 사학연금의 CIO로 계셔가지고 강의를 못 나오고 계시고, 한초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영국의 더럼 대학에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국 대학의 교수로 나가 계시고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무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강의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실무에 계신 분들, 학생분들 서로 시간들을 또 설계하고 하는 쪽으로 네트워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시작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CFA 금융윤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막바지 이제 원고 정리하고 넘기고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CFA 금융윤리 바이블은 뭐냐면 이번 11th 에디션에 맞춰가지고 이제 코드 앤 스탠다드 윤리 편람을 이제 뭐 정말 애써서 다시 정리했고요. 번역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실무의 다양한 그 윤리 규범들, 그러니까 에셋 매니저 코드, 자산운용사 행위 규범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집대성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타입의 시험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해설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번역을 해서 쭉 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감히 바이블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붙여봤는데 아마도 뭐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늘 아마 설명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늦어도 9월 초 그 다음 주까지는 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공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 CFA 교육 과정 레벨 3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많은 합격 사례나 불합격 사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은 뭘까라고 생각이 드냐면, 역시 어찌됐건 저희가 이끄는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하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끝까지 이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하면 사실은 적절한 시간이 투입됐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런저런 것으로 바쁘고 하시던 분들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앞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파이널 리뷰 쪽에 와서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합격하지 못해요. 왜냐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 관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파이널 리뷰 때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호흡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2015년 커리큘럼이 나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부터 다시 리딩북과 리뷰북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CFA 한국회 교육센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는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오실 때 보시면 이제 저의 보람이겠죠. 가운데 이렇게 합격생 명단이 있었는데 이제 왼쪽 계단에 보시면서 또 있었어요. 그죠? 그럼 레벨 3를 공부하시는 이제 2015년 과정은 채울 데가 없어서 도저히 벽이 모자라서 채울 데가 없기를 바라면 보다 많은 합격생들이 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고 CFA 교육을 하지만 이제 올해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이제 그 성과평가 보상 전문위원을 위촉이 돼가지고 440조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많이 없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언하는 역할을 찾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공무원연금에서 비슷한 위촉의 의뢰가 왔어요. 그럼 제가 무슨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은 포폴리오 마인드에 대한 부분 쪽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로서, 운용 프로세스로 지속 가능한 부분 쪽이 이제는 확보가 돼야 될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금융과 자본시장이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지금 보이려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준비된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자산운용, 프로세스 마인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필드의 터전을 이 좁은 이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경계가 바깥으로 나가는 쪽, 처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비전을 갖습니다만 우리가 CF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갖든지 간에 마지막 레벨 3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윤리적인, 그렇죠? 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의 마인드와 함께 이 글로벌한 그런 부분 쪽에서의 비전을 가지시고, 결국 CFA는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교육을 하는 저나 또 이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이나 금융을 수출하는, 그렇죠? 수출하는 글로벌 금융 인재가 지향하는 부분이고, 금융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문화적으로 토양이 되고 그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벽에 이름 붙일 데가 없어서 넘치도록 합격을 한다면 한국금융의 미래가 대단히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9시쯤 넘었는데, 그래서 일단 모든 공식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